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후폭풍이 우려스러운데요. 네, 우리 금리에 미칠 영향부터 기업과 유학생, 또 물가 여파까지 자세한 내용을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세 차례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것인데요.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최근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영향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중에서 그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 에너지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조차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전달보다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아직도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이번에도 큰 폭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상승시킨 걸로 인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건데 지금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면 내년 말에 4.6%까지 올린다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준의 그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있습니다. 근데 물가 안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인데요. 물가지수 상승률을 2%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맞추는 데 있는데요. 그 최근에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9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지만 가장 전에 발표한 자료 7월 달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그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3%로 2% 목표에서 훨씬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Fed, FOMC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도 역시 2%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2%대로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그 예상치의 점도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좀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 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한은이 결국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환율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입장에서는 네. 이제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높게 주는 나라로 이제 투자 자금을 옮기기 마련인데요. 지금 요번에 그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미국이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돈을 빼서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을 해서 미국으로 옮기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최근에 상승을 해서 1,400원대를 1달러에 1,400원대를 뚫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베이비 스텝을 남은 두 번의 금통위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을 하면 연말의 기준금리는 3%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점도표로 봤을 때 4.4% 중간값으로요. 그 말인즉슨 기준금리 상단이 연말에 4.5%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까지 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도 지금 높은 환율로 한국의 그 물가 환율 상승하게 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을 해서 네. 국내 물가 상승이 더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의 기준금리 상승 속도를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은의 금융안전 보고서를 보면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포인트 오르면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이 50만 원 늘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 가구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내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도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그 6월 말에 가계 부채는 GDP의 105%에 이르고요,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합친 민간 신용의 경우는 GDP의 2.2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차주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연체율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간 희망적인 소식은 뭐냐면 어제 22일에 발표한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7월 달 말 기준으로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의 경우에는 전달에 6월 말 기준으로는 사상 최저치였는데 0.2%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0.2%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연체율 관리를 생각보다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 만기가 도래한 한계 차주분들의 만기 연장 이런 것을 통해서 연체율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금융 안정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한계 차주분들의 만기 연장, 특히 이번에 보면 그 기업 대출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가계 대출 부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쪽에 좀 위험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쪽에 이제 한계 차주분들에 대해서 만기 연장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연체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부동산 소비 심리가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도 이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냉각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주택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택거래 절벽 현상은 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서울의 아파트가 182만 호가 있거든요. 네. 그 182만 호에 7월 기준으로 약 0.03%만 매매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인데요. 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면 주택을 매수한 분들은 자기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가급적이면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주택의 거래량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주택의 매수자 분들께서도 이미 높은 서울의 주택 가격을 100%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실 매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네. 않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고금리 상황 하에서 그 이자 비용을 감안하시면 매수자분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분들도 관망을 하시고 그다음에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안 팔고 기다리실 가능성이 커서 네. 당연히 주택 시장에서 이 거래량은 계속 당분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1,400원 선이 뚫리면서 이제는 50원 단위로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경제학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두 나라 간의 금리 격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두 나라 간의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 나라 간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 의해서 환율의 인상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내년에 물가 상승률을 면 부동산 소비 심리가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도 이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냉각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주택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택거래 절벽 현상은 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서울의 아파트가 182만 호가 있거든요. 네. 그 182만 호에 7월 기준으로 약 0.03%만 매매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인데요. 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면 주택을 매수한 분들은 자기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가급적이면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주택의 거래량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주택의
매수자 분들께서도 이미 높은 서울의 주택 가격을 100%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실 매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네. 않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고금리 상황 하에서 그 이자 비용을 감안하시면 매수자분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분들도 관망을 하시고 그다음에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안 팔고 기다리실 가능성이 커서 네. 당연히 주택 시장에서 이 거래량은 계속 당분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1,400원 선이 뚫리면서 이제는 50원 단위로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경제학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두 나라 간의 금리 격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두 나라 간의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 나라 간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 의해서 환율의 인상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내년에 물가 상승률을 예상한 전망치를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미국이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내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보다 0.9%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0.9%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한국과 미국 간의 그 통화 정책에 의해서 기준금리 격차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 이제 1,400원 초반의 환율에서 1,500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우려되는 부분이 앞서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결국에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수입 물가가 오른다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다른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예, 물가 그렇습니다.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거 예를 미국의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1달러짜리 상품의 미국 제품의 가격이 국내에서는 1,300원이었는데 이제는 1,400원에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국내에서 만약에 원자재를 미국의 원자재나 다른 나라의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최종 소비재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최종 소비재 가격도 시차를 두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임금의 경우에는 이제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의 경우에는 나의 임금은 상승하는 속도가 느린데 소비자 물가는 빠르게 상승을 하니까 실질 소득은 좀 감소해서 생활은 더 팍팍해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개개인도 힘들어지지만 기업들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업종별로 물론 그 여파가 다양하겠습니다만 특히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환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업종이 원자재를 또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또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원자재를 조달을 해서 그걸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시절도 있었으나요. 저희 나라가 이제 기술력이 발전하고 이름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환율에 의해서 마냥 좋지만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요. 무엇보다도 또 최근에는 이 재팬 옌, 일본 엔화의 가치도 하락하고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의 가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 제품과 일본 제품은 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경쟁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국내 제품들의 수출이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이것도 수출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도 그
저희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을 하는 수출국인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출 기업에는 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공업계도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좀 이제서야 국제선 운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환율 충격에 다시금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항공기 리스비를 다 달러로 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타격이 큰데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를 갖다가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공기 리스비를 갖다가 다 달러로 결제하게 돼 있고요. 또 항공기가 사용하는 연료 같은 경우도 무조건 달러로 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항공기가 뭐 통행하는데 내는 통행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달러로 결제하는 게 원칙이라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이제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막 해외 여행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잘 풀리게 돼서 여행 수요가 지금은 이제 보복 수요, 소비 수요 때문에 늘어났는데요. 그것도 이제 다시 고환율로 인해서 꺾이게 되면 항공사에 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게 된다면 가계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체감되는 것이 바로 먹거리 물가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렇게 고환율로 인해서 이 사료용 곡물 같은 것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고기라던가 돼지고기 이런 식품류의 가격들이 오를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외식 물가도 상승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곡물가의 국내 가격도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입 곡물을 이용해 사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소, 돼지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데요. 이 가축들을 키우는데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가축들을 이용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거에 재료비가 당연히 상승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외식비까지 상승을 해서 역시 소비자분들의 이 삶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주식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잇따라서 신저가를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우려도 지속이 되고 있고 증시 하방 압력은 좀 한동안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제 선포한 상황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지금 기준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더 벌어질 거로 예상되면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거를 예상을 합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아무리 투자 수익을 얻어도 다시 그거를 달러화로 환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아무리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이득을 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빨리 주식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빼서 옮겨나가는 게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7월, 8월에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순유입이었는데요. 9월 달에는 지금 순유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조차도 지금 상대적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유망하다고 보는 대형주들조차도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 위험 단계인 22에 좀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상황이 2008년도의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어떻다라고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한국은행 최근에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상반되는 결론을 보였는데요. 그 단기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위기 상황에 다가섰다 뭐 이런 데인데요. 반면에 이제 중장기 지표 같은 경우는 또 지난 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지금 잠재 성장률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산 요소들, 노동력, 자본 이런 거를 투입을 해서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치를 말합니다. 이거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2%인데요. 1년에. 그 잠재 성장률이 2%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기관과 뭐
그다음에 ADB나 OECD 같은 국제기관들이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가장 뭐 보수적으로 보는 IMF는 2.3%, 그다음에 뭐 긍정적으로 보는 OECD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8%에서 2.3%에서 2.8% 사이의 수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잠재 성장률보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낮으면 경기 침체로 보는데요. 네. 올해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2.3에서 2.8%니까 잠재 성장률이 2%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뭐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